안녕하세요. 저는 박명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꼭 어린 시절 운동회 날 아침 같았다고나 할까요? 며칠을 내리 괴롭히던 미세먼지는 어디로 갔는지 손을 뻗으면 푸른 물이 뚝뚝 떨어질 것만 같은 청명한 가을 하늘이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날,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그저 하나뿐인 아들 녀석에게 줄 밑반찬을 몇 가지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멸치볶음, 장조림, 그리고 아들이 유독 좋아하는 오징어 젓갈까지. 냉장고에 넣어두고 며칠은 든든하게 먹겠지 하는 생각에 발걸음도 가벼웠어요. 아들 경수의 신혼집은 저희 집에서 버스로 4정거장 거리였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가 혹여나 부담스러워할까 싶어 일부러 발걸음을 아끼는 편이었죠.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참에 안에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화사한 원피스 차림의 며느리 서지혜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서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혹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핸드백 하나가 들려 있었고 막 집을 나서려던 참인 듯 했어요. 저는 손에 들린 반찬통을 들어 보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경수가 좋아하는 반찬 좀 해왔다. 마침 집에 있구나, 애미야. 아, 네. 감사해요. 그런데 저 지금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 어떡하죠? 지혜는 제게서 시선을 피하며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더군요. 그 모습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까지 싸들고 왔는데 현관문 앞에서 이렇게 사람을 세워두는 법이 어디 있나요? 하지만 저는 애써 서운함을 감추고 말했어요. 괜찮다. 냉장고에 넣어만 두고 금방 갈 테니 얼른 다녀오너라.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어머니. 냉장고에 자리 없으면 다른 건 좀 버려주시고요. 이만 가볼게요. 지혜는 제 손에 들린 반찬통을 받아들 생각도 않고 제 옆을 휙 스쳐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는 가벼운 발걸음 뒤로 짙은 향수 냄새가 남았습니다. 그 향수는 제가 아는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지만 그때는 그저 새로 샀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텅 빈 복도에 혼자 남아 며느리가 사라진 쪽을 한참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젓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 풍경은 제 예상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는 배달 음식 용기 2-어 개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거실 소파에는 벗어 던진 옷가지들이 작은 산을 이루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과자 봉지와 마시다 만 음료수 캔이 뒹굴고 있었고요. 이걸 보고도 그냥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이고 김경수 이놈. 이런 돼지우리에서 살면서 좋다고만 하니. 혼잣말을 하며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우선 반찬통부터 정리하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자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우유와 말라비틀어진 야채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지혜가 말한 자리가 없으면 버려달라는 말이 이런 뜻이었나 싶어 헛웃음이 나왔어요. 썩은 음식물들을 버리고 냉장고 안을 대충 정리하고 나니 제가 가져온 반찬들을 넣을 공간이 겨우 생겼습니다. 반찬통을 차곡차곡 정리해 넣고 나니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뿌듯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주방 정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 위에 옷들을 개켜서 안방 옷장에 넣고 테이블 위 쓰레기들을 치우고 나니 이번에는 세탁실 앞에 빨래 바구니가 눈에 들어왔어요. 속옷부터 수건, 외출복까지 뒤죽박죽 섞여 넘칠 듯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햇살 좋은 날, 이런 빨래들을 그냥 두고 가는 건 제 성미에 맞지 않았어요. 에휴, 내 팔자야. 아들 장가 보내면 끝인 줄 알았더니 더 큰 아들을 하나 얻은 기분이야. 투덜거리면서도 손은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색깔 옷과 흰 옷을 나누고 수건을 따로 분리해 세탁기에 넣고 작동 버튼을 눌렀어요.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세탁기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제 마음도 조금은 개운해지는 듯 했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걸레질까지 마치고 나니 집은 비로소 사람이 사는 공간처럼 변해 있었죠. 띠링하고 세탁이 끝났다는 알림음이 울렸고 저는 젖은 빨래를 한 아름 안고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자 밖에서 불어온 상쾌한 가을바람이 젖은 빨래 사이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빨랫줄에 널린 셔츠 하나를 탁탁 털어주름을 폈어요. 아들 녀석이 회사 갈 때 입는 와이셔츠였습니다. 꼼꼼하게 깃을 펴고 어깨선을 맞춰 널면서 내일은 우리 아들 뽀송뽀송한 옷 입고 출근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수건도 널고 경수의 티셔츠도 널고 그렇게 빨래를 너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도어록 해제되는 소리가 들린 것은 삑삑 삐비빅. 저는 무심코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혜가 뭘 잊어버리고 다시 왔나? 하는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곧이어 현관문이 열리고 익숙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자기야. 자기.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며느리의 목소리였는데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낯선 남자의 구둣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 하던 동작을 그대로 멈춘 채 널어놓은 빨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쿵, 쿵 울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친구가 왔나? 아니, 친구를 자기라고 부르나? 짧은 순간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하지만 제게는 사형선고처럼 들리는 목소리였어요. 정말 괜찮아? 갑자기 장모님이라도 오시면 어떡해? 괜찮다니까. 우리 엄마는 연락 없이 절대 안 와. 시어머니는 아까 나갈 때 마주쳤는데 반찬만 두고 바로 가셨을 거야.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 방금 저를 지칭하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를 마주치고도 제가 갔을 거라 확신하고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온 것이었어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오던 따스한 햇살이 무색하게,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남은 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을 한마디가 제 귀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며느리 서지혜의 그 교태 섞인 목소리로. 걱정 마, 남편 없어.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세상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머리를 커다란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했고 귀에서는 이명이 윙윙 울렸어요. 제가 방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요? 남편이 없으니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자고 가라고요? 그것도 제 아들 김경수의 돈으로 마련한 이 신혼집에서. 손에 들고 있던 젖은 양말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을 지나 안방 쪽으로 걸어가는 듯 했어요. 남자가 뭐가 좋은지 낮은 소리로 웃었고 지혜는 왜 웃어하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그 다정한 대화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을 헤집는 것 같았습니다. 안방 문이 달칵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저는 겨우 참았던 숨을 몰아쉴 수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간신히 빨래 건조대를 붙잡고 몸을 지탱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런 감정을 느낄 겨를도 없었어요. 그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온몸이 얼어붙어버린 인형처럼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1분? 아니면 10분? 시간 감각마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제 뺨을 살짝 꼬집어 보았어요.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이건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제 아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마련한 이 집의 안방에서 제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작게 진동이 울렸어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이 끔찍한 현실을 어딘가에 붙잡아 두지 않으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다는 본능적인 공포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제멋대로 움직여 화면을 몇 번 누르더니 빨간색 녹음 버튼 위에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저는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 소리도 녹음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이미 안방으로 들어갔으니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야만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부정하고 외면하지 않기 위해 제정신을 붙잡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었어요. 저는 빨래 건지대 뒤에 숨어 소리 없는 아우성을 삼키며 차가운 스마트폰을 쥔 채 얼어붙은 시간 속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 아들의 행복과 제 평범했던 일상은 그렇게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차가운 베란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을까요? 시간이 흐른다는 감각 자체가 마비된 듯 했습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은 이미 녹음이 시작된 채 뜨거워지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내려다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제 모든 신경은 저를 가로막고 선 안방의 육중한 문에 쏠려 있었습니다. 얇은 합판으로 만들어진 저 문 너머에서 제 아들의 세상이,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행복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며느리 아이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올 때마다 심장이 얼음 송곳으로 찔리는 듯한 통증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웃음소리. 제 아들에게는 좀처럼 보여주지 않던 저토록 풀어지고 행복해 보이는 웃음소리를 생전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 터뜨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안 돼. 박명순, 정신 차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속으로 되뇌었지만 후들거리는 다리는 제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저 문을 박차고 들어가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야 마땅했습니다. 제 아들의 침대에서 뒹구는 저 파렴치한 것들을 동네방네 망신을 주고 소금을 뿌려도 시원치 않을 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더 큰 어떤 감정이 제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제 자신에 대한 참담함이었을 겁니다. 이런 몹쓸 것을 며느리라고 들인 제 잘못인 것만 같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을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차마 소란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것은 결국 제 아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성의 마지막 끈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소리 없는 탈출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저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이 집을 유령처럼 빠져나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빨래 건조대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지만 그런 것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바닥에 떨어뜨렸던 젖은 양말을 조심스럽게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 된 아직 세탁물로 가득한 빨래 바구니를 바라보았어요. 저것을 저대로 두고 가야 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최대한 남기지 않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가며 베란다를 나섰습니다. 거실을 가로지르는 그 몇 걸음이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느껴졌어요. 행여나 마룻바닥이 삐걱 소리를 낼까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제발 소리가 나지 않기를. 제 심장 소리가 저 방문 너머까지 들릴 것만 같아 조마조마했습니다. 현관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잠시 멈춰서서 안방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굳게 닫힌 문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을 역겨운 장면들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해 구역질이 치밀었습니다. 현관에 놓인 제 신발을 조심스럽게 들어 손에 쥐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미끄러웠어요. 디지털 도어록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철컥하는, 평소에는 신경도 쓰지 않던 그 작은 소리가 오늘따라 천둥처럼 크게 들리는 것 같아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다행히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한 뼘 정도만 열고 그 좁은 틈으로 몸을 구겨 넣듯 빠져나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애써 치워놓았던, 그러나 이제는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그 공간을요.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문이 잠기는 소리는 제 아들의 신혼생활에, 그리고 제 평온했던 노년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복도에 나와서야 겨우 참았던 숨을 토해낼 수 있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저는 스르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신발이 바닥으로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냈어요. 온몸에 힘이 풀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기운도 없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도 서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넋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다가 저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1층에 도착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 동안 오고 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아파트 후문에 있는 작은 공원 벤치에 몸을 누이듯 앉았습니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땀으로 축축한 제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춥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어요. 주머니 속에서 여전히 작동 중인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녹음 시간은 벌써 30분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정지 버튼을 누른 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들어와, 자기야. 제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이어서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남편 없어, 자고 가라고 속삭이는 그 간드러진 목소리까지. 제가 들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닌 현실임을 이 작은 기계가 비정할 정도로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했으니까요. 이 끔찍한 진실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되니까요.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당연히 아들 경수였습니다. 지금 당장 이 녹음 파일을 들고 경수에게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아들아, 너의 아내가 이런 여자다. 너는 지금 배신당하고 있다. 모든 것을 폭로하고 저 더러운 것들을 당장 아들의 인생에서 치워버려야 한다고 분노가 제 안에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소록을 열어 경수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려놓고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만약 경수가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떡하지? 불길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경수는 지혜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푹 빠져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랬어요. 언젠가 제가 지혜가 인사는 잘하는데 어른들 앞에서는 말을 좀 가려서 하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한마디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수는 엄마, 지혜는 솔직한 게 매력이에요.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너무 빡빡하게 보지 마세요라며 정색을 하고 아내의 편을 들었었죠. 그뿐인가요? 결혼 후에도 제가 애미야, 경수 아침은 좀 챙겨 먹여보내라고 할 때마다 경수는 엄마, 우린 우리 방식이 있어요. 지혜 피곤하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며 저를 외려 타박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아들이 과연 이 녹음 파일 하나만으로 제 말을 믿어줄까요? 지혜는 분명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을 해댈 겁니다. 어머니, 그건 그냥 친구랑 장난친 거예요. 술김에 한 농담이라고요. 그걸 이렇게 녹음해서 저희 사이를 갈라놓으시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다면 경수는 누구의 편을 들까요? 제 아들이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제게서 떠나 저 파렴치한 며느리에게로 향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이 저를 올감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저는 아들도 잃고 이 싸움에서 이길 기회마저 잃게 될 겁니다. 안 돼요.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됐어요. 분노에 차서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했다가는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습니다. 저 여우 같은 며느리가 발뺌할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 아들이 듣고 더는 아내를 감쌀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녹음 파일 하나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렇다면 그 증거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단 하나, 그 남자였습니다. 목소리만 아는 그 낯선 남자. 그의 정체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지혜와 어떤 관계인지 모든 것을 파헤쳐야만 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울고 있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전사였습니다. 저는 다시 아들이 사는 아파트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남자가 나오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그가 타고 온 차를, 모든 것을 제 눈과 스마트폰에 담아야만 했어요. 아파트 단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길 건너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 창가에 앉아 아파트 정문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아까 집을 나설 때 방문객 주차구역에서 유난히 눈에 띄던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차일 거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어요. 제발 제 예상이 맞기를. 제발 오늘 안으로 저 문에서 그 남자가 나오기를. 저는 식어가는 커피를 입에 대지도 않은 채 그렇게 숨막히는 기다림을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을 구하기 위한 고독하고도 처절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은 거북이처럼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카페의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장을 보고 돌아오는 주부들의 모습, 유유히 지나가는 자동차들. 저 아파트 단지 안의 수많은 집들도 모두 저마다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겠죠. 오직 제 아들의 집만이 더러운 욕망의 소굴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만약 오늘 밤 저 남자가 나오지 않고 정말로 며느리의 말처럼 자고 가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하룻밤 동안 제 아들의 침실에서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나와라. 어서 그 더러운 낯짝을 내게 보여다오. 간절한 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제가 거의 포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1층 공동현관의 유리문이 열리더니 훤칠한 키의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낮에 들었던 그 나긋나긋한 목소리의 주인일까요? 남자는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거의 본능적으로 제 스마트폰을 들어올려 카메라를 켰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몇 번이나 초점을 놓쳤어요. 진정해, 박명순. 여기서 놓치면 끝이야. 스스로를 다그치며 숨을 참았습니다. 남자는 방문객 주차 구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제가 눈여겨보았던 그 검은색 외제차의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바로 저 남자였어요. 저는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남자의 얼굴, 옆모습, 그가 차에 올라타는 모습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동차 번호판을 최대한 확대해서 여러 장 찍어두었습니다. 이제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차량 번호까지 확보했습니다. 남자가 탄 차는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가 대로변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손에 쥔 스마트폰에는 제 아들의 가정을 파괴한 원수의 얼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복잡했어요. 증거는 조금 더 모았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저들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저를 다시 한번 지옥으로 끌고 가기에 충분했어요. 서지혜. 며느리였습니다. 상간남을 보낸 지 얼마나 되었다고 제게 전화를 건 것일까요? 무슨 낯으로 제 목소리를 들으려 하는 걸까요? 받지 않으려다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야 했어요. 저 여자가 얼마나 뻔뻔하고 악랄한지 제 귀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를 꾸며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지혜예요. 어디세요? 집에 계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무나도 상냥하고 살가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른 남자와 한 침대에 누워있던 여자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목소리였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 애미야. 왜 전화했니? 아니에요, 그냥요. 아까는 제가 너무 바빠서 죄송했어요. 친구랑 선약이 있었거든요. 반찬은 잘 넣어두셨죠? 그래. 냉장고에 넣어뒀다. 다행이다. 경수 씨가 어머니 반찬 진짜 좋아하잖아요. 특히 오징어 젓갈 엄청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내일 아침에 주면 정말 좋아하겠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경수의 이름을 저 더러운 입에 올리고 있었어요. 제가 정성껏 만들어간 반찬을 가지고 남편을 위하는 아내인 척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완벽한 위선이, 이토록 철저한 기만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경수가 잘 먹으면 나야 좋지. 네. 어머니, 그런데 저 내일 경수 씨랑 같이 저녁에 어머니 댁에 들를까 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오랜만에 어머니랑 같이 밥 먹고 싶어서요. 이제는 저를 기만하는 것을 넘어 제 앞에서 보란 듯이 다정한 부부 행세까지 하겠다는 것일까요? 토악질이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역겨운 통화를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내일은 내가 좀 바쁘다. 다음에 보자꾸나. 끊는다. 저는 지혜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서서 한참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방금 전의 통화는 제게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저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 죄책감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악마 같은 여자라는 것을요. 저런 여자를 상대로 저 혼자 싸우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조력자가 필요했어요. 제 편이 되어 저와 함께 싸워줄 사람.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제 여동생 명희였습니다. 명희는 저와는 달리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할 말은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젊어서부터 똑 부러지고 야무져서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곤 했죠.
지금 저에게는 명희의 그런 지혜와 강단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 명희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웬일이야, 이 시간에? 명희야. 저는 동생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애써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언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수화기 너머로 동생이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오늘 오후에 있었던 그 끔찍한 일들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베란다에서 들었던 대화, 안방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 혼자서 그 남자의 사진을 찍기까지의 모든 과정을요.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울음 섞인 하소연을 들어주기만 했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들려온 동생의 목소리는 평소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얼음처럼 차갑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 미친 것들. 언니, 잠깐만 기다려. 내가 지금 바로 그리로 갈게. 언니 지금 어디야? 아니야, 오지 마. 나 지금 거의 집 앞이야. 집은 무슨 집이야? 언니 지금 제정신이야? 그 꼴을 보고 어떻게 집에 혼자 들어가?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아니, 내가 택시 타고 갈 테니까 우리 집 앞에서 만나. 알았어? 동생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거대한 슬픔과 분노의 무게를 동생이 절반쯤은 덜어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버스 노선을 바꿔 동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은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저와 제 동생, 우리 자매가 함께 싸워야 할 전쟁이었습니다. 동생 명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탈진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동생은 현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 몰골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부축해 집 안으로 이끌었어요. 식탁 의자에 저를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의 온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제 손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 했어요. 언니 괜찮아? 일단 이거 마시고 속 좀 진정시켜. 명희는 제 맞은편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제 어떡하면 좋으니, 명희야.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울지 마, 언니. 지금 울 때가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그 쌍엑스들을 잡을 수 있어. 일단 언니가 찍었다는 사진부터 좀 보자. 동생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저에 대한 걱정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오늘 찍은 사진들을 동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상간남의 얼굴과 자동차 번호판이 찍힌 사진을 본 명희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차 번호판 선명하게 잘 찍었네. 얼굴도 이 정도면 누군지 특정할 수 있겠어. 일단 이놈이 누군지부터 알아내야 해. 명희는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와 제 스마트폰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찍은 사진들을 노트북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동생이 하는 양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명희는 능숙하게 인터넷 검색창을 열고 여러 가지 키워드를 조합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우 같은 것, SNS 같은 거 안 해? 하는 것 같더라. 맨날 어디 가서 뭘 먹고 뭘 샀는지 사진 찍어 올리는 게 일이던데. 아이디 알아? 아니, 그런 건 내가 어떻게 아니. 괜찮아. 요즘 세상에 찾으려면 다 찾아져. 명희는 제 며느리 서지혜의 이름을 검색하고 나이와 거주지 등의 정보를 조합해 SNS 계정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우리는 마침내 지혜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비공개 계정도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전체 공개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지혜의 게시물들은 저를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화면 속의 지혜는 제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온갖 명품 옷과 가방으로 치장하고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고 해외 휴양지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어요. 제 아들 경수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치와 향락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게시물마다 오마카세, 호캉스, 선물 고마워요, 럽스타그램 같은 해시태그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럽스타그램이라는 단어를 보고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다 뭐야? 경수는 자기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고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제일 싼 걸로 때운다고 했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야? 어머님, 저 경수 씨 고생하는 거 싫어요. 저도 아끼고 아껴서 빨리 돈 모아 우리 집 장만하는 게 소원이에요.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던 지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진한 얼굴 뒤에 이런 추악한 욕망과 기만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명희는 제 어깨를 감싸주며 이성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지금 이런 거에 충격받을 때가 아니야. 중요한 건 증거야. 이 사진들 속에서 그 남자를 찾아야 해. 우리는 지혜의 게시물을 하나하나 샅샅이 훑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필라테스, 운동하는 여자, 우리 쌤 최고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한 게시물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 속 지혜의 바로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 제가 오늘 낮에 보았던, 그리고 제 스마트폰에 담겨 있는 바로 그 상간남이었습니다. 찾았다. 저와 명희는 동시에 외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연결고리를 찾은 겁니다. 명희는 사진에 태그된 다른 사람들의 계정을 하나하나 클릭하며 그 남자의 신상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남자의 개인 SNS 계정을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우진. 프로필에는 자신을 퍼스널 트레이너 앤드 필라테스 강사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정 역시 온통 번쩍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급 외제차, 명품 시계, 골프 여행 사진들. 그리고 그 속에는 제 며느리 지혜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단둘이 찍은 사진들은 회원님과 운동 후 식사라는 그럴듯한 명목 아래 올라와 있었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의 눈빛과 다정한 포즈는 누가 보아도 평범한 강사와 회원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진에서는 지혜가 그의 손목에 있는 시계를 가리키며 활짝 웃고 있었고 그 게시물에는 깜짝 선물 고마워요 제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이. 정우진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이것들 봐라. 아주 대놓고 연애질을 하고 다녔네. 경수 씨만 빼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겠는데? 명희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게시물을 거슬러 올라가다 심장이 멎을 뻔한 사진을 한 장 발견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검은색 외제차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 밑에 지혜가 단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역시 내가 사준 차가 제일 멋지네. 그 밑에 정우진이 단 답글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자기 덕분에 매일 편하게 다녀. 사랑해.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오늘 목격했던 그 차가 제 며느리가 상간남에게 사준 것이라니요. 제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다른 남자에게 차를 사주고 명품 시계를 사주고 그렇게 놀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책상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아들의 인생과 영혼을 통째로 갉아먹는 잔인한 약탈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 제 등을 명희가 조용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 울어. 울어서 해결될 일이었으면 내가 언니랑 같이 밤새 울어줄게. 근데 아니잖아.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알았으니까 움직여야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게 하나 있어. 명희의 말에 저는 퉁퉁 부은 눈을 들어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뭘 더 확인해야 하는데. 이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증거. 명희는 제 스마트폰을 들어 제게 건넸습니다. 언니, 지금 당장 경수한테 전화해. 아주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평소처럼. 그냥 지혜는 뭐 하고 있냐고 안부나 물어봐.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목소리가 떨릴 텐데. 할 수 있어. 언니는 경수 엄마잖아.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잖아. 해야 해, 언니. 동생의 단호한 눈빛에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크게 심호흡을 하고 주소록에서 아들의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아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아들 아니, 그냥. 저녁은 먹었나 궁금해서. 그럼요. 방금 지혜랑 같이 저녁 먹었어요. 엄마가 주신 반찬이랑 같이 먹었는데 진짜 꿀맛이던데요. 지혜도 엄마 솜씨는 아무도 못 따라온대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혜가 제 칭찬을 했다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애미는 지금 뭐하니? 제 질문에 아들은 자랑스럽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지혜요? 지금 옆에서 스트레칭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 일찍 필라테스 예약해뒀다고 미리 몸 풀어야 한대요. 진짜 자기 관리는 끝내준다니까요. 제가 복받은 놈이죠. 필라테스. 내일 아침. 저는 오늘 상간남의 SNS에서 그가 운영하는 필라테스 센터가 내일 개인 사정으로 휴무라는 공지를 본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내의 완벽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행복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구나. 알았다, 아들. 늦었으니 어서 쉬어라. 네, 엄마도요.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더는 버틸 힘이 없었어요.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배신. 제 동생 명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연민과 동시에 차가운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들에게 이 지옥 같은 진실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의 문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생 집에서 보낸 밤은 밤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베란다에서 들었던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고 눈을 뜨면 천장에 아들 경수의 눈물 젖은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동생이 차려준 아침밥을 한 술도 뜨지 못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어요. 명희는 그런 저를 더는 채근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제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겨서도 안 된다는 것을요. 제 아들 경수에게 이 지옥 같은 진실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였습니다. 전화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얼굴을 보고 우리가 모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아들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명희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경수를 만나겠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이모라고 해도 엄마인 제가 직접 나서야 할 일이었습니다. 제 입으로 제 아들에게 그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어야 하는 이 잔인한 역할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경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출근 준비로 한창 바쁠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아들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엄마 집에 잠시 들를 수 있겠니?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금세 제 목소리의 이상함을 눈치챘어요. 엄마, 어디 편찮으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아니다. 아픈 거 아니야. 그냥 얼굴 보고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다.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다른 약속 잡지 말고 꼭 와야 한다. 알았지? 알겠어요, 엄마.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오늘 저녁 제 아들은 자신의 행복했던 세상이 한낱 거짓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 마침내 약속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명희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옆방에 있겠다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퇴근길에 곧장 달려온 듯 피곤한 기색의 경수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전화 받고 하루 종일 마음이 쓰여서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경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살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잡고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 맞은편에 앉아 한참 동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제 속으로 낳은 아들,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바랐던 내 아들. 그 얼굴에 곧 드리워질 고통과 절망을 생각하니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경수야. 네, 엄마.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얘기를 믿기 힘들겠지만 끝까지 들어주렴. 그리고 이건 엄마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너를 위한 진실이라는 것만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비장한 목소리로 서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놓아두었던 노트북을 열어 동생과 함께 정리해 두었던 파일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경수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며느리 서지혜의 SNS 계정이었습니다. 온갖 명품과 사치스러운 음식들로 도배된 사진들을 보며 경수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엄마. 이걸로 할 얘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지혜가 친구들 중에 좀 잘 사는 애들이 많아서 그래요. 가끔 얻어먹고 선물도 받고 하는 거죠. 저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래? 이 럽스타그램이라는 것도 친구들이랑 하는 거니? 저는 지혜가 상간남과 주고받은 댓글들을 가리켰습니다. 경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내를 믿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장난이겠죠. 얘들이 좀 유별나서. 저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다음 증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찍은 상간남 정우진의 사진과 그의 SNS 계정 화면이었습니다. 지혜와 다정하게 찍은 수많은 사진들. 경수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보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사람 지혜 필라테스 선생님인데. 엄마, 이 사람을 어떻게 아세요? 필라테스 선생님이라고 하더냐. 그래, 그 선생님이 너의 아내에게 이런 선물도 사주더구나. 저는 정우진이 깜짝 선물이라며 올린 명품 시계 사진과 그 밑에 달린 지혜의 댓글을 확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우진의 검은색 외제차 사진과 그 밑에 달린 내가 사준 차가 제일 멋지네라는 지혜의 댓글을 보여주었죠. 경수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공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엄마, 이건 뭔가 오해가 있을 거예요. 지혜가 그럴 리가 없어요. 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들은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의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제사를 도려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어요. 이왕 시작한 것, 뿌리까지 뽑아내야만 했습니다. 경수야, 마지막으로 들어야 할 것이 있다. 이걸 듣고도 내가 지금처럼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그날 베란다에서 녹음했던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들어와, 자기야. 정말 괜찮아? 갑자기 장모님이라도 오시면 어떡해. 괜찮다니까. 시어머니는 아까 나갈 때 마주쳤는데 바로 가셨을 거야.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한마디. 걱정 마, 남편 없어.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 녹음된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경수의 세상도 함께 멈추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어요. 하얗게 질린 얼굴,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하는 눈동자.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아들의 얼굴을 더는 볼 수가 없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경수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야. 엄마가 지혜를 미워해서 이런 걸 조작한 거죠? 그렇죠, 엄마.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현실을 부정하는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 심장은 갈갈이 찢겼지만 명희의 조언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경수야, 내가 너를 속이려고 이런 짓을 할 것 같니? 너가 행복하길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 이 엄마인데. 그럼 이게 뭔데요? 이게 뭐냐고요? 지혜 목소리랑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요즘 세상에 이런 거 만드는 게 뭐 어렵다고. 경수는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옆방에 있던 명희가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경수는 갑자기 나타난 이모의 모습에 잠시 놀란 듯 했어요. 명희는 눈물로 엉망이 된 경수의 어깨를 잡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수야, 이모 말 좀 들어보렴. 이게 조작인지 아닌지 지금부터 내가 직접 확인하면 돼. 서지혜, 그 아이가 어제 너한테 뭐라고 했지? 오늘 아침에 필라테스 예약해뒀다고 했니?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희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정우진의 필라테스 센터 SNS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센터 내부 사정으로 금일 하루 휴무합니다라는 공지사항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이건 어제 이모랑 엄마랑 같이 확인한 휴무 공지야. 그리고 이건 오늘 오전에 서지혜가 자기 친구랑 주고받은 메시지고, 명희가 보여준 것은 지혜의 친구 중 한 명과 연락이 닿아 얻어낸 증거였습니다. 지혜 오늘 뭐 해? 라는 질문에 그 친구는 몰라. 어제 정우진이랑 호캉스 간다고 자랑하던데? 라고 대답한 메시지 캡처 화면이었어요. 경수의 마지막 방어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노트북 화면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완전한 절망의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온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사랑했던 아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착한 줄로만 알았던 그의 아내가 자신을 기만하고 배신하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경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제 울었냐는 듯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눈동자, 굳게 담은 입술.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서늘해서 저는 차마 아들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어요. 엄마, 이모. 오늘 감사했습니다. 경수는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어요.
경수야, 어디 가니? 이 밤중에. 제가 다급하게 외치자 경수가 잠시 멈춰서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문제는 이제 제 손으로 직접 끝내야죠. 그 말을 남기고 경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쿵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마치 앞으로 벌어질 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순진한 사랑꾼이 아니었어요. 그는 배신당한 남편이었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심판을 내리려는 복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아들이 떠나간 문을 망연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들 경수는 그날 집을 나선 뒤로 제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짧게 괜찮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라고 대답할 뿐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그 침묵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그 상간남을 찾아가 주먹다짐이라도 벌여 일을 그르치지는 않을까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명희는 그런 저를 보며 언니 경수 믿어. 걔가 지금은 저래도 분별 없는 애는 아니잖아.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을 거야라며 저를 다독였지만 어미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 그렇던가요? 피가 마르는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경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제게 먼저 걸어온 전화였어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 폭풍 같던 감정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서늘하고 단단한 기운마저 느껴졌어요. 그래, 아들. 무슨 일이니? 저 내일부터 1박 2일 부산으로 급하게 출장을 가게 됐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잡힌 일정이라서요. 출장.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수를 위한 첫 번째 단계, 며느리를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힘들겠구나. 몸 조심해서 잘 다녀오너라. 네, 엄마. 지혜한테도 방금 얘기했어요. 제가 없어도 엄마가 있으니 든든하다고 했어요. 엄마, 제가 없는 동안 지혜 좀 잘 부탁드릴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그 서늘한 연기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혜 좀 잘 부탁드릴게요라니. 제 아들은 이제 완벽한 연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걱정 말고 다녀와라. 전화를 끊고 저는 명희에게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경수의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알렸어요. 명희는 잘 됐네. 이제 그 여우가 덫에 걸려들 일만 남았어. 언니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해라며 제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수는 정말로 출장을 가는 사람처럼 커다란 트렁크 가방까지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아들 집에 전화를 걸어 며느리에게 경수 출장 잘 갔니? 밥은 먹여보냈어? 라며 평소와 똑같은 시어머니 행세를 했습니다. 지혜는 수화기 너머에서 네, 어머님. 그럼요. 제가 아침 든든하게 차려줬죠. 걱정 마세요라며 살갑게 대답했어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지만 저는 아들의 계획을 위해 기꺼이 역겨움을 감수했습니다. 경수는 집을 나온 뒤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제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아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적한 골목에 차를 세워두고 집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좌불안석,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그 차가운 차 안에 아들과 함께 앉아 있는 듯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들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놈한테 전화하네요. 웃으면서.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앞에 그 광경이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남편이 출장을 가자마자 신이 나서 상간남에게 연락하는 며느리의 모습. 제 아들은 지금 무슨 심정으로 그 모습을 상상하고 있을까요? 저는 차마 아들에게 답장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지금 아들에게는 가식으로 들릴 테니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릴 무렵 또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이 같이.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안도감과 제 아들이 겪고 있을 끔찍한 고통에 대한 슬픔이 뒤섞여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제 아들은 지금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아내와 상간남의 뒷모습을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이었던 내 아들이 자신의 눈으로 아내의 배신을 확인하는 그 순간을 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시간을 확인하며 아들의 다음 연락만을 기다렸습니다. 명희에게서 몇 번이나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을 경황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 마침내 경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물에 잠긴 듯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공허함과 동시에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차가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아들. 지금이에요. 사돈어른들께 전화하세요. 뭐라고 전화를 할까? 지혜가 집에 도둑이 든 것 같다고 놀라서 제게 전화를 했다고 하세요. 제가 지금 부산이라 바로 갈 수가 없으니 부모님께서 먼저 좀 가봐달라고 했다고. 최대한 다급하고 놀란 목소리로요. 경수는 막힘없이 마치 외운 대본을 읽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지시대로 하기 위해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지만 제 아들을 위해서라면 악마라도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돈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부인. 저 명순이에요. 저는 일부러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결인 듯한 사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사부인. 이 밤중에 웬일이세요? 지금 큰일 났어요. 방금 지혜한테 전화가 왔는데 집에 도둑이 든 것 같다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경수는 하필 오늘 부산 출장을 가서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질 않고요. 제가 지금 가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사부인께서 먼저 좀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애가 거의 기절 직전이에요. 제 혼신을 다한 연기에 사돈 내외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뭐라고요? 도둑이요? 아이고, 이 일을 어째. 알겠습니다, 사부인. 저희가 지금 바로 가볼게요. 라며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경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돈댁 출발했다. 곧 도착할 거야. 몇 초 뒤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것은 단 한마디, 섬뜩할 정도로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폭풍 전야가 끝나고 마침내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고 우리 두 자매는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제 아들이 홀로 그 아수라장을 감당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저희도 그 심판의 현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저 더러운 것들의 최후를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기 위해
저와 명희가 택시를 타고 아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 단지는 깊은 밤의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려 아들 집 창문을 올려다보았어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명희의 손에도 땀이 흥건했어요. 언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닐까? 아니야. 경수가 자기 손으로 끝내고 싶다고 했어. 일단은 믿고 기다려주자.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바로 뛰어 올라가는 거야. 우리는 마치 잠복 근무를 하는 형사처럼 아파트 화단 뒤편의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경수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저 불 켜진 창문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상상만으로도 피가 마르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가는 중년 부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돈 내외였습니다. 딸에게 큰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잠옷 바람에 겉옷만 걸친 채 달려온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다급한 모습이 앞으로 닥쳐올 비극의 크기를 가늠케 했습니다. 이제 모든 배우가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연출가는 제 아들 김경수였고요. 그 후의 상황은 나중에 모든 것이 끝나고 경수에게 직접 들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돈 내외가 숨을 헐떡이며 초인종을 누르자 경수가 직접 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태어난 아들의 모습에 사돈들은 오히려 당황했다고 해요. 아니, 자네가 왜 여기 있나? 부산 출장 갔다면서. 장인어른 장모님. 오셨습니까? 들어오시죠. 경수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돈 내외는 아니, 지혜는? 도둑은 어떻게 됐고? 라며 어리둥절해하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안방 문이 열리며 잠옷 가운 차림의 지혜와 그보다 더 허둥지둥 옷을 꿰어 입는 상간남 정우진이 나왔다고 합니다. 거실에 모인 4사람. 아니, 5사람이 마주하는 그 순간. 시간은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지혜와 정우진은 거실에 서 있는 경수와 제 사돈 내외를 보고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특히 지혜는 부산에 있어야 할 남편이 눈앞에 서 있는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다고 해요.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상간남 정우진이었습니다. 그는 상황 파악을 끝내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내달렸다고 합니다. 경수는 그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도망치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어차피 저 남자는 법의 심판으로 충분히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거실에는 경수와 지혜, 그리고 망연자실한 사돈 내외만이 남았습니다. 장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혜야, 이게 무슨 상황이냐? 저 남자는 누구고? 지혜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발악을 위한 연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수에게 달려가 팔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오해야. 저분은 우리 필라테스 선생님인데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마사지 좀 해달라고 부탁했던 거야. 정말이야, 오빠.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야. 기가 막힌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수는 더 이상 아내의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온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했어요. 사돈 내외가 어리둥절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운데 경수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며칠 전 제가 베란다에서 녹음했던 그 끔찍한 대화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 남편 없어.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은 지혜의 얼굴은 하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사돈 내외 역시 딸의 목소리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장인의 얼굴은 시뻘게 달아올랐고 장모는 어머나 세상에를 반복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나자 지혜는 더 이상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뚝 그치고 경수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쩔 건데.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뭐라고? 결혼하고 나서 당신이 나한테 신경이나 썼어? 맨날 피곤하다 힘들다 잠만 자기 바빴잖아. 나는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었어. 당신이 나를 외롭게 만들었잖아. 이게 다 당신 탓이라고. 기가 막힌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자신의 불륜을 남편 탓으로 돌리는 그 뻔뻔함에 경수는 오히려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와 명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저와 명희를 보고 지혜는 잠시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꾸민 짓이죠. 처음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를 내쫓으려고 이런 함정을 판 거죠. 맞죠?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기려는 그 추악한 모습에 저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 아들의 찢어진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만이 걱정될 뿐이었어요. 장인이 딸의 그 뻔뻔한 모습에 격분하여 손을 들자 경수가 그 앞을 막아섰다고 합니다. 장인어른, 그만하십시오. 저런 여자 때문에 손 더럽히실 필요 없습니다. 경수는 지혜를 그리고 제 사돈 내외를 그리고 저와 명희를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길고 긴 막장 드라마의 마지막을 고하는 차갑고도 단호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서지혜, 우리 오늘부로 끝내. 그것은 이혼 선고였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도 용서도 없는 완벽한 관계의 종말. 지혜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악을 쓰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이미 산산조각 난 제 아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엔 너무나도 공허한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쿵 하고 닫힌 현관문은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벽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집안을 가득 채웠던 며느리의 악다구니와 사돈 내외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제 옆에 서 있던 동생 명희도 안도의 한숨인지 허탈한 한숨인지 모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거실 한가운데에 망부석처럼 서 있는 아들, 경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수는 굳게 닫힌 현관문을 한참 동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위태로워 보이는지 금방이라도 모래성처럼 스르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어요. 저는 차마 아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사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감당해야 할 배신의 상처와 그 후유증은 이제 막 그 끔찍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니까요. 조금 전 이 집을 나간 사람들의 잔해가 거실에 흉측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혜가 벗어 던진 듯한 가운, 허둥지둥 도망치던 상간남이 떨어뜨린 것인지 모를 차키, 그리고 사돈 부인이 딸을 말리다 떨어뜨린 손수건까지. 이 모든 것이 방금 전의 아수라장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죠. 경수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어요. 텅 비어버린 눈동자로 저와 명희를 한번 훑어본 아들은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것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기계적인 동작으로 지혜가 남기고 간 명품 가방과 옷까지 보석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마치 쓰레기를 줍는 사람처럼 아무런 미련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는 무감각한 몸짓이었습니다. 경수야, 그만하렴. 그런 건 나중에 사람 시켜서 치우면 돼.
제가 안쓰러운 마음에 말리자 경수는 저를 돌아보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시작을 제 손으로 했으니 마무리도 제 손으로 해야죠. 이 더러운 것들을 이 집에 단 1분도 더 두고 싶지 않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메마른 사막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경수는 며느리가 남기고 간 모든 것들을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았습니다. 한때는 제 아들의 피와 땀으로 사들였을, 그래서 며느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자랑하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그저 역겨운 배신의 증거물이자 더러운 오물 덩어리에 불과했어요. 봉투 몇 개가 금세 가득 찼습니다. 경수는 그 봉투들을 현관문 밖에 내놓고 나서야 비로소 긴 숨을 내쉬며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동안 강철처럼 버티고 서 있던 아들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온몸으로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견뎌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깨의 작은 떨림이 점점 큰 들썩임으로 변해갔고 아들은 결국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둑이 터진 것처럼 참아왔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이처럼 서럽고도 처절한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들에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아들의 등을 끌어안았어요. 제 품에 안긴 아들의 몸은 마치 열병을 앓는 사람처럼 뜨겁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뭘. 아들은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저 괜찮다, 아들아. 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아들의 등을 쓸어내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명희도 다가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배신당한 아들에 대한 연민이었고 저 파렴치한 것들에 대한 분노였으며 이 지옥 같은 밤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으로 지난 며칠간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씻어내려는 듯이 조금 전 사돈 내외가 딸의 손을 끌고 나가는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장인은 제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부인 그리고 경수군. 내가 이 죄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자식 잘못 키운 이 늙은이를 원망하게. 정말 면목이 없네. 미안하고 또 미안하네. 장인의 얼굴은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평생을 강직하게 살아오셨을 한 남자가 딸 자식의 잘못 하나로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장모는 이미 혼절 직전이었습니다. 명희가 옆에서 부축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지혜는 그런 부모의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제게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야. 어머니가 우릴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불행해지면 어머니도 똑같이 불행해질 줄 알아. 그 저주 섞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질질 끌려 나가다시피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경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한 눈으로 그들을 지켜볼 뿐이었죠. 마치 자신의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경수는 지혜가 끌려나가기 직전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서지혜.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잠옷, 신고 있는 슬리퍼. 전부 내 돈으로 산 거네. 원칙대로라면 그것도 다 벗어놓고 가야지. 하지만 내 집에 당신의 더러운 몸을 더 보이는 건 사양하겠어. 평생 감사하며 입도록 해. 당신이 내게서 뜯어갈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일 테니까. 그 말은 세상 그 어떤 욕설보다도 더 잔인하고 모욕적인 이별 통보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울음이 조금 잦아들자
경수는 제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이전보다 한결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모. 저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아들은 스스로를 다잡으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말했어요. 그래, 알아. 우리 아들 강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돼. 엄마 앞에서는 괜찮은 척 안 해도 된단다. 아니요. 저 이제 안 힘들어요. 오히려 후련해요.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안개가 완전히 거친 기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얼마나 멍청했는지 이제야 똑똑히 알게 됐으니까요. 경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쓰레기 봉투 옆에 놓여있던 상간남의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그놈한테 돌려줘야죠. 아주 비싼 이자까지 쳐서요. 경수는 그 차 키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명희가 놀라서 물었어요. 경수야, 너 지금 어디 가려고? 설마 그 자식 찾아가려는 건 아니지? 걱정 마세요, 이모. 주먹 쓰는 무식한 짓은 안 해요. 다만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야죠. 법이라는 게 왜 있겠어요. 사람 피 말리는 데는 법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서늘하고도 냉정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그 변화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했습니다. 더 이상 사랑에 눈이 멀어 질질 끌려다니던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차가운 복수를 계획하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수는 집을 나서기 전 저와 명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모.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두 분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그 지옥 속에서 웃고 있었을 거예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이 집은 당분간 좀 비워둬야 할 것 같아요. 보고만 있어도 토가 나올 것 같아서요. 정리되는 대로 엄마 집으로 잠시만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아들.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아들인데. 언제든 와. 엄마가 맛있는 밥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제 대답에 아들은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짧은 미소에 저는 우리에게도 다시 희망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수는 떠났고 집에는 다시 저와 명희만이 남았습니다. 명희는 거실을 한번 둘러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치우자. 경수가 저 꼴을 다시 보게 할 수는 없어. 우리는 그날 밤 날이 새도록 아들의 집을 청소했습니다. 지혜의 흔적이 남은 모든 물건들을 버리고 가구 배치를 새로 하고 집안 곳곳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마치 악귀를 쫓아내는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후련했습니다. 이 집을 더럽혔던 악연의 흔적을 우리 손으로 깨끗이 지워내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집은 비로소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아직 아들의 상처가 아물려면 먼 길이 남았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침내 그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밤이 지나고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수는 그날 이후로 정말로 자신의 신혼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든 채 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들은 눈에 띄게 말이 없어졌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보채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깨끗한 옷을 내어주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아들에게는 상처를 갈무리하고 앞으로의 싸움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명희, 그리고 경수는 수소문 끝에 찾아낸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젊고 눈빛이 날카로운 여자 변호사였어요. 우리는 그동안 모았던 모든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베란다에서 녹음했던 파일, 상간남의 얼굴과 차량 번호가 찍힌 사진, 두 사람이 SNS에서 주고받았던 애정행각의 증거들, 그리고 심판의 날 밤 모든 것을 지켜본 사돈 내외의 증언까지. 변호사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칠 정도로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상대방, 즉 유책 배우자인 서지혜가 반박할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우리는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법률 용어들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이 경우는 명백하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서지혜에게 있어요. 따라서 경수 씨는 서지혜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고 오히려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저 아이가 집 보증금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던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물론 법적으로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따져 분할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책 사유가 명백하고 혼인 기간이 짧으며 재산 형성 과정에서 서지혜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경수 씨의 부모님, 즉 어머님께서 보태주신 자금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할 겁니다. 최악의 경우 아주 일부를 떼어줄 수는 있겠지만 서지혜가 기대하는 만큼의 재산 분할은 절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들 자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는 상간남 정우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상간남 소송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우진이라는 남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단순히 경수 씨의 가정을 파탄낸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그가 서지혜를 통해 경수 씨의 재산을 부당하게 편취한 정황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내분께서 상간남에게 고가의 자동차를 선물했다는 증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감정적인 분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법이라는 차갑고 이성적인 도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경수는 상담 내내 거의 말이 없었지만 변호사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담을 마친 뒤 경수는 변호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저 여자와 최대한 빨리 그리고 완벽하게 남남이 되는 것. 둘째, 저 두 사람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것만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날 이후 법적인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서지혜와 정우진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했고 곧이어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옥은 법정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경수는 결혼 이후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집으로 경수 앞으로 된 우편물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역을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명세서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내역들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경수가 야근을 하거나 지방 출장을 갔던 날 어김없이 고급 호텔과 비싼 레스토랑에서 거액이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결제 내용 옆에는 호텔 디럭스룸, 레스토랑 커플 세트 같은 문구들이 선명했어요. 심지어 경수의 생일날,
경수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조촐한 저녁을 먹고 있었을 때 지혜는 상간남과 최고급 스파에서 커플 마사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미친. 경수는 명세서를 든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칠 뒤 제2금융권, 즉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에서 온 독촉장들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수가 전혀 알지 못했던 서지혜의 명의로 된 대출들이었습니다. 경수가 벌어다주는 생활비와 자신의 아르바이트 수입만으로는 사치스러운 생활과 상간남에게 주는 선물을 감당할 수 없었던 지혜가 남편 몰래 빚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출 원금만 해도 수천만 원에 달했고 연체 이자까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이 돈이 전부 그 자식 차 사주고 명품 사주는 데 들어갔단 말이구나. 경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분노를 넘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끼는 듯 보였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배신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은 이제 보니 한 명의 사기꾼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약탈당한 잔혹한 범죄에 가까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출이 모두 지혜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어 법적으로 경수가 책임질 의무는 없다는 변호사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겪었을 정신적인 충격은 그 어떤 돈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었죠.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텅 빈 신혼집을 부동산에 내놓기 위해 마지막으로 들른 날이었습니다. 경수는 차마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와 명희만이 집 안에 남은 짐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저희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 사모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겠습니다. 네. 아저씨, 그게 무슨...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 사이에서는 다들 쉬쉬하며 알고 있었습니다. 웬 젊은 남자가 그것도 좋은 외제차를 끌고 대낮부터 저 댁을 제 집 드나들 듯 했으니까요. 다들 경수 선생님이 너무 사람 좋고 순해서 저러다 큰일 나겠다 걱정들 많이 했습니다. 경비 아저씨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만 그리고 제 아들만 모르고 있었을 뿐 아파트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며느리의 불륜을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 앞 단골 마트의 계산원 아주머니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속 많이 썩으셨죠? 아이고, 내가 말을 할 수도 없고. 맨날 그 남자랑 팔짱 끼고 와서 장을 보는데 경수 선생님 카드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볼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났는데. 세상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을 오직 당사자인 내 아들만 모르고 행복에 겨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텅 빈 집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제 아들의 순수했던 사랑과 믿음, 그리고 행복했던 지난 시간이 잠들어 있는 무덤이라고. 이제 이 무덤을 뒤로하고 제 아들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지라도 제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곁을 지켜줄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가장 정직한 심판관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지리한 싸움과 사람들의 입방아가 오르내리는 시끄러운 시간들이 흐르고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소식이 들려온 것은 상간남, 정우진에 대한 것이었어요. 동생 명희가 마치 첩보원처럼 그의 소식을 알아내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법원은 경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우진은 경수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소송 과정에서 그의 파렴치한 행각이 모두 드러나자 그가 운영하던 필라테스 센터는 회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금전적 이득까지 취한 파렴치한 강사라는 소문이 그 바닥에 쫙 퍼져 그는 더 이상 강사로서 재기할 수도 없게 되었죠. 설상가상으로 지혜에게 선물 받았던 그 검은색 외제차는 알고 보니 지혜가 대출을 받아 사준 리스 차량이었습니다. 지혜가 이혼 후 리스료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캐피탈사에서 차를 회수해 갔다고 해요. 한순간에 직업과 명예, 그리고 애인과 차까지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 집에까지 손을 벌려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언니, 그놈이 서지혜한테 연락해서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길길이 날뛰었다더라. 그러니까 서지혜가 그럼 내 인생은 괜찮은 줄 알아? 하고 맞받아치면서 둘이 아주 개싸움을 했다나 봐. 꼴 좋다 정말. 명희는 통쾌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하지만은 않았어요. 그저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실감할 뿐이었습니다. 전 며느리 서지혜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수천만 원의 빚만 떠안은 채 빈털터리가 되어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돈 내외는 딸의 뻔뻔함과 이기심에 질릴 대로 질려버린 상태였어요. 최소한의 의식주만 해결해 주었을 뿐 그녀의 빚을 갚아주거나 예전처럼 오냐오냐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창피해서 동네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는 빚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폐인처럼 지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때는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최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들던 그녀가 이제는 동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도 들려왔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 아들의 아내로서 모두의 부러움을 받던 그녀의 비참한 몰락이었습니다. 그들의 소식은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제 관심은 오직 제 아들 경수에게만 쏠려 있었으니까요. 제 집으로 들어온 경수는 처음 몇 달간은 잠만 자거나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었을까요? 아들은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에 다시 몰두하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을 통과하며 제 아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길었던 악몽이 완전히 막을 내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등어를 노릇하게 구웠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저녁상이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경수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구수한 찌개 냄새를 맡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날이에요? 냄새가 장난 아닌데요. 무슨 날은? 그냥 우리 아들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서 그렇지. 우리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경수는 정말 오랜만이라는 듯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냈습니다. 제가 구운 고등어 살을 발라 아들의 밥 위에 올려주자 경수는 어릴 때처럼 그것을 받아먹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엄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평범한 한마디에 저는 또 울컥 눈물이 날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굳이 많은 말이 필요 없는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제가 과일을 깎아내오자 경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아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뭐가 미안해. 엄마한테 아들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아니요. 그때 엄마 말 안 믿고 화내서요.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엄마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그 지옥 속에서 바보처럼 웃고 있었겠죠. 저는 깎던 사과를 내려놓고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아들의 손은 예전보다 조금 더 거칠어져 있었지만 훨씬 더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워져 있었습니다. 다 괜찮다, 아들. 다 지나간 일이야. 사람은 살면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는 거지. 우리 아들은 아주 잘 이겨냈어.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제 말에 아들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울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콩깍지가 벗겨진 슬픔과 배신을 이겨낸 한 뼘 더 성장한 어른의 미소였습니다. 네, 엄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터널이 마침내 끝났다는 것을요. 진정한 복수는 악인들이 벌을 받는 통쾌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었던 내 아들이 다시 자신의 삶을 찾고 이렇게 저와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먹으며 웃을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제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천국이었습니다. 창밖은 어느덧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제 마음은 갓 동이 터오는 새벽처럼 밝고 희망찬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자에게는 새롭게 시작할 날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평화롭고 행복할 날들만이.